안녕하십니까. 역사 지정학 여행자 CR의 꿈입니다. 크래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영화입니다. 그 작품상은 아카데미의 꽃입니다. 올 봄이었죠. 그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의 여러 부분에 노미네이트 됐던 게, 그때 저는 그 기생충이 감독상까지는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워낙 작품이 뛰어나니까. 근데 작품상 수상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경쟁작들도 워낙 쟁쟁했지만 그 이유보다는 작품상은 아카데미의 꽃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미국 영화 산업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미국 영화에 주고 싶어 하고, 이제 실제로 그래 왔던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기생충이 받았습니다. 아카데미 역사를 새로 쓴 거죠. 아카데미의 역사를. 관객이 자막을 읽어야 하는 영화가 작품상을 받았다?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크래쉬란 영화는 이제 2006년에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그 해에 미국에서 개봉된 영화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작품이다, 이제 그런 평가를 받은 셈입니다. 2006년. 근데 그 영화의 내용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급 자동차를 타고 베벌리 힐스의 어느 번화한 지역을 지나던 이제 흑인 부부가 백인 경찰로부터 정지 명령을 받고 차를 세웁니다. 경찰은 차를 세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운전 중에 유사 성행위를 하는 것 같았다. 그런 짓은 본인의 안전은 물론이고 타인의 안전에도 굉장히 위험한 짓이다. 근데 그것은 경찰이 내세운 핑계일 뿐 실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백인 경찰은 이제 그 차를 세우기 전에 구체적으로 딱 어떻다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온몸의 몸짓으로 이런 느낌을 강하게 풍깁니다. 흑인 따위가 저렇게 고급차를 타고 가다니 내가 저런 꼴은 또 못 보지. 이제 그런 분위기였고, 실제로 한국어 자막에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또 저런 꼴은 못 보지라고. 한마디로 흑인 주제에 눈꼴 사납다, 눈꼴이 시다, 뭐 그런 뜻이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차를 세운 경찰은 정지한 차에서 흑인 부부를 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검문을 한다는 핑계로 흑인 여성의 몸을 마구 더듬습니다. 명백한 성추행입니다. 근데 아내가 그런 일을 당해도 남편은 못 본 채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경찰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보다 자기가 그런 꼴을 당하고 있는데 모른 척 외면하는 남편이 더 밉고 더 큰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의 검문이 끝나고 경찰이 다시 가도 좋다고 이제 허락을 했을 때, 그래서 다시 운전을 하고 갈 때 이제 남편이 아내를 달래주기 위해서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으려 하는데 이제 하자 아내는 탁 매몰차게 뿌려칩니다. 사실 이제 그 흑인 남편은 그 극 중에서 유명 방송국의 PD입니다. 처음에 경찰이 차를 세웠을 때 그 남자는 자신의 직업을 밝힙니다. 나는 방송국 PD이고 여기에 있는 조금 전에 방송국에서 열렸던 시상식에 참석하고 집으로 가는 길이다. 그리고 집이 여기서 얼마 멀지 않다.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은 이제 그들 부부의 옷차림이 증명합니다. 남자는 이제 캐시미어 그 터럴넥 스웨터에 콤비 자켓을 걸쳤고, 여성은 이제 하늘하늘한 그 파티용 드레스로 한껏 멋을 낸 그런 차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내는 이제 경찰이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자신들의 차를 세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경찰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남편은 불교 신자라서 평소에도 술은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는다고. 그래서 경찰은 이제 그들의 주장을 들은 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그 자신의 검문에 대해서 좀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는 그 흑인 여성에게 뒤로 돌아서서 손을 들고 차에 엎드려서 기대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그 후에 몸수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마 손을 대서는 안 되는 부분까지도 더듬습니다. 천천히, 은근히, 아주 은밀하게.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은밀한 곳일수록 무기를 숨기기 좋다. 아주 이제 외설적이죠. 노골적인 성추행입니다. 근데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남편은 슬며시 외면하는데 그 남편의 눈에 살짝 이슬이 맺힙니다. 근데 그때 남편은 왜 그렇게 아내가 능욕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물까지 머금으면서도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고 참고만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온 후에 집에서 그 부부가 싸우는 과정에서 남편의 속마음이 밝혀집니다. 그때 경찰이 당신의 몸을 더듬는 것을 보면서도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는 경찰이고 총을 가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에게 대들었다가는 최소한 경찰서로 끌려가거나 아차 하면은 총을 맞을 수도 있었다고. 쏴버리면 그만이니까 이 용의자들이 자신에게 달려들었다. 자신을 위압감을 느꼈다. 그렇게 말하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바디캠이라는 거 이렇게 경찰들이 달고 다니지만 그 당시에는 바디캠이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경찰의 말 그 자체가 그냥 법원에서는 그냥 그대로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이제 스포일러가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한번 보시라고.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그 크래쉬의 내용이 영화는 영화일 뿐이고 현실에는 없는 그 불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영화보다 훨씬 더 극적인 그 인종차별에 관한 한 정말 믿기지 않는 이야기들이 현실에서는 훨씬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사실은 이제 미국에 살아본 사람은 또 시사 문제에 관심 좀 가져본 사람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목 졸려 죽는 순간까지도 I can breathe, I can breathe, 숨을 쉴 수 없어요. 이렇게 외쳤던 불과 얼마 전의 이야기죠. 2020년 5월 달이니까 그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그 백일 경찰 데릭 쇼빈의 이제 무릎에 8분 동안이나 이렇게 눌려가지고 결국 목 졸려 숨진 거죠. 그 이제 조지 플로이드. 그 조지 플로이드의 이제 경우에는 인터넷에 수없이 많은 동영상이 떠도옵니다. 근데 너무 비극적이고 너무 처참해서 지워버린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도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건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너무 끔찍해가지고 차마 그 화면을 한번 찾아보시라고는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간 저는 그 사건 발생 초기에 이제 그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찬찬히 자세히 살펴봤는데 그 숨을 쉴 수 없어요를 연발하던 그 플로이드의 외침도 처절했지만은 목숨이 거의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그러니까 곧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그 40대 중반에 아주 신체 건장한 남성이 몇 번이나 마마 하고 부르짖습니다. 그 음성이 뭐 너무 절절하고 너무 이렇게 가슴이 아파가지고 참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숨이 끊어지는 순간이 되면은 말하자면 사고사 같은 걸로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나이가 많고 아무리 신체가 건장해도 그 환각처럼 엄마 그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는 걸까? 저는 그 조지 플로이드의 마마를 말하자면 부르짖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하여간 그건 너무 비참해서 보시라는 소리 못 하겠고 그 21세기 백주 대낮에 마치 17세기나 18세기의 남부의 어떤 담배 농장 혹은 목화밭을 탈출한 노예를 잡아가듯이 그 자신들은 말에 탄 채 중년의 흑인 그 용의자, 혐의자 한 사람을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이게 걸려서 끌고 가고 자신들은 말을 타고 이렇게 기마경찰이 또박또박 말 타고 가고 2019년 8월에 그 텍사스에서 있었던 도널드 닐리에 대한 불법 연행 2019년 작년 8월 텍사스 이것도 지금 인터넷 화면에 보면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은 꼭 코미디의 한 장면 같습니다. 참 웃깁니다, 정말로. 근데 이제 아까 그 조지 플로이드는 너무 비참하고 도널드 닐리는 너무 웃기고, 그러면은 뭐가 가장 이렇게 지금 현재의 흑인들의 처한 상황하고 많이 비슷한가? 매사추세츠 캠브리지에서 있었던, 그 매사추세츠 캠브리지라면 하버드하고 MIT가 있어서 세계 최고의 대학촌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버드 대학교의 아주 유명한 흑인 교수, 그 헨리 루이스 게이츠라는 사람이 백인 경찰에게 체포된 적이 있는데, 그 장면은 이제 미국에서 흑인들이 어떠한 대접을 받고 있는지를 너무 단적으로 선명하게 보여준 일입니다. 그게 이제 2009년 7월 16일에 있었던 일인데, 그 중국 출장길에서 이제 막 돌아온 그 50대의 한 흑인 남성이 자신의 집에서 주택 무단 침입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출장을 떠날 때 이제 게이츠가 열쇠를 가지고 가지 않았던 게 문제였어요. 이제 출장에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때마침 집안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자신을 집에까지 태워다 준 그 택시 운전사의 도움을 받아서 힘으로 이제 현관문을 열고 억지로 손을 넣어서 이제 현관문을 따고 들어갔죠. 그것을 이제 인근 주민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봤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웬 흑인이 현관문을 억지로 열고 어떤 집에 무단 침입한다, 이렇게 신고를 했죠. 경찰이 득달같이 달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게이츠 교수는 이미 자기 집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옷도 다 갈아입은 상태고, 그래서 게이츠 교수는 이 집이 내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운전면허증 하고 이제 하버드대 교수 신분증 이런 걸 다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무조건 자신을 체포해서 경찰서로 끌고 갔다. 경찰서로 끌려갔거든요, 그 게이츠 교수는. 그게 이제 게이츠 교수의 주장이고. 근데 그 경찰의 말은 좀 달랐습니다. 그 이제 경찰의 말은, 경찰이 게이츠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는데 게이츠가 처음부터 너는 지금 인종차별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신분증 제시에 불응했기 때문에 체포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경찰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 자리는 그들 둘밖에 없었으니까. 택시 운전사는 이미 떠난 지 오래고, 신고자도 신고만 하고 제 갈 길을 가버렸으니까. 근데 통상적으로 그 집이 이제 게이츠 교수의 집이라는 게 확인된 이상, 왜냐하면은 주소, 운전면허증에 ID 카드에 딱 주소가 나와 있고, 이름이 나와 있고, 사진이 나와 있고, 하버드 대학 교수증까지 보여줬고, 그랬다 그러면은 게이츠를 이제 체포해서 경찰서까지 연행해 간다. 근데 그건 만약에 그가 흑인이 아니었다 그러면 처음부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이제 게이츠 교수가 말한 대로 내가 하버드 캠퍼스 안에서만 하버드 대학 교수이지 캠퍼스에서 한 발짝만 벗어나면은 니그로다. 그냥 중년의 흑인이다. 그게 전부다. 이 사건의 개요는. 이게 이제 게이츠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버드 캠퍼스 안에서만 하버드 대학 교수일 뿐 캠퍼스에서 한 발짝만 벗어나면은 니그로다. 이것이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흑인의 현실입니다. 사실 이제 그 게이츠 교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마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도 게이츠 교수의 얼굴 제가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보면 아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그 영화 같은 거 이야기를 할 때 나와가지고 영화 해설을 참 많이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 아메리칸 그 문학 연구의 선구자로 1997년도에 시사 주간지 무려 타임지입니다. 타임지가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인 25인에 뽑혔던 사람입니다. TV에도 자주 나오고 역사 다큐멘터리 해설도 종종 하고. 그렇지만 백인 경찰의 눈에는 그냥 흑인 남성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영화 그 크래쉬의 흑인 PD처럼. 저는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그 Black Lives Matter,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 그 운동을 지지합니다. 적극 지지합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너무 당연히 흑인의 목숨도 소중합니다. 목숨인데 목숨의 피부 색깔을 따진다는 것은 애당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미국 정부는 흑인 목숨을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흑인들은 그들 스스로 불행을 자초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태생적으로 범죄자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 뭐 그렇게도 말하고, 흑인들한테 마음을 열었다가도 그들이 하는 짓을 보면은 마음을 거둘 수밖에 없다. 또 이렇게들도 말합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 가운데서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4.29 LA 폭동을 경험했고, 최근에 그 조지 플로이드로 인한 소요 사태 때 이제 그 미국 전역에서 벌어진 흑인들의 시위의 대부분이 처음에는 평화 시위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폭력과 약탈, 방화로 변질되고, 그 약탈의 피해가 한인 자영업자들한테 미친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흑인들은 미국 사회 전체 구성원이 힘을 합쳐가지고 좀 더 보듬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흑인들에게는 다른 인종에게보다 좀 더 많은 어드밴티지를 적용해야 되고, 그 소위 이제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그러죠. 어퍼머티브 액션. 이게 그 소수계 우대 정책이라고, 이건 이제 흑인뿐만 아니라 모든 소수계들한테 뭐 정부에서 하는 입찰 공사 이런 것도 조금 더 그 소수계들한테 우대를 하고, 대학 진학할 때도 라티노와 흑인계들한테 조금 더 이렇게 할당 비율을 높여주고 하는 뭐 그런 액션인데, 하여간 그 어퍼머티브 액션에서도 다른 소수 인종보다 흑인한테 저는 조금 더 말하자면은 할당 비율을 높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흑인들이 이제 너무나 억울한 삶을 너무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조상들이 억울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손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된다, 지금이라도.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흑인들은 대대로 너무 억울한 삶을 산 것은 그 물론이고,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흑인들도 살아가면서 이모저모로 너무 많은 인종차별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또 흑인 커뮤니티가 조금만 제대로 자리 잡으려고 하면은 뭐 흑인들이 사회 전복 음모를 꾸민다, 혹은 폭동을 일으키려고 한다, 혹은 어떤 흑인이 백인 부녀자들을 강간했다, 이런 갖가지 핑계로 흑인 커뮤니티를 박살내버린 적이 너무 많습니다, 역사상으로. 그리고 흑인들이 작은 죄라도 지으면 다른 인종에 비해서 곱절은 더 무거운 형량을 내려서 아예 장기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는 나중에 제가 이번 시리즈를 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흑인들은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된 가정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비율이 타인종들에 비해서 월등히 낮습니다. 현재도 제대로 가정이 건사되는 비율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저는 현재의 흑인 사회의 거의 모든 문제는 그들의 깨어진 가정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영화 그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블라인드 사이드. 아주 따뜻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영화인데,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블라인드 사이드. 그 블라인드 사이드도 그렇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영화 크래쉬에도 그렇고, 공교롭게 이제 산드라 블락이 여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그 그래비티에서도 여주인공으로 나왔던 그 산드라 블락. 그 하여간 또 픽션이기는 하지만 단순한 픽션이지만은 않은 2017년도 아카데미상 작품상 수상작이 이제 문라이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작품은 이제 원작 소설의 제목이 In Moonlight, Black Boys Look Blue 이렇습니다. In Moonlight, Black Boys Look Blue. 달빛 아래에서 흑인 소년들은 파랗게 보인다, 푸르게 보인다. 근데 이 푸르게 보인다는 것이 진짜 푸르다는 뜻이 아니고 우울하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블루에는 뭐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 뭐 이렇게 블루지하다, 우울한 날이다, 뭐 이렇게 해서 블루에는 우울하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흑인 소년들은 달빛 아래서 우울하게 보일까요? 흑인들은 어떠한 형태의 가정교육도 받지 못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버지가 아예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생아로 출생하는 경우도 많고, 아버지가 교도소에 있는 동안 재소자의 아들로 출생하거나 성장하고, 이제 그런 배경의 영화는 몬스터 볼이라고 하는 거죠. 몬스터 볼.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먹는 한 끼 음식, 그게 몬스터 볼이라고 합니다. 그 몬스터 볼이라는 영화, 그 헐리 베리가 나와가지고 아주 예쁜 이제 그 흑인 여배우인데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았던 영화죠. 또 흑인들은 어머니가 뭐 마약에 찌들어 있거나 매춘을 일삼는 경우가 허다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성장합니다. 그런 흑인들한테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부모가 있고, 부모의 보호하고 사랑 가운데 성장하고, 그 어릴 때부터 해야 될 일,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 사람으로 하면 안 되는 일, 또 커뮤니티를 위해서 하면 좋은 일, 너하고 나하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 그런 등등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다른 말하자면은 커뮤니티, 다른 인종 집단의 사람들하고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면은 저는 그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300~400년을 실제로 노예 생활을 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노예 상태나 다름없고, 아직도 노예 해방이 된 지 150년 가까이 지난, 150년이 지났죠. 그런 상황에서도 하여간 어떤 지역에서 태어났건 그것이 미국 국내라면 태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흑인들은 이번 생은 망했구나, 조졌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보통 6세 때 깨닫게 된다 그러나요, 4세 때 깨닫게 된다 그러나요? 아마 흑인 아동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들 그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게 6세인지 4세인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어쨌든 걔들은 어릴 때부터 나는 조졌다, 내 피부가 까맘으로 해서 내 인생은 완전히 끝났다. 그 이후로도 이제 그 흑인들은 계속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자라나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형편인데, 너희들은 왜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열심히 못 사니 하고 윽박지르거나, 그럴수록 더 열심히 더 착하게 살아야지라고 말하는 것은 좀 너무 이렇게 자기 중심적이고 너무 무책임한 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흑인들에 대한 박해나 편견은 전 세계에서 미국이 가장 심합니다. 유럽이나 브라질, 이렇게 그 남미, 중남미의 경우는 흑인들은 그 사회에서 완전히 동화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해피하게 삽니다.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짐 크로우법이라 그래가지고 무슨 뭡니까? 동등하되 무슨 분리한다. 그래서 흑인들이 근처 오는 걸 허용하지를 않습니다. 자신들이 근처에 오는 걸. 그리고 흑인들이 자신들의 커뮤니티를 이루고 제대로 성장하려고 하면은 찾아가서 그 커뮤니티를 파괴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아까 영화 크래시에서 백인 경찰이 온몸으로 드러냈던 그 태도, 내가 그런 꼴은 못 보지, 내가 흑인들이 잘 사는 꼴은 못 보지, 그것이 흑인 사회에 대한 미국 백인들의 공통된 오랜 시선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자극적이고 너무 흑인 편에서만 드는 편향적인 시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 하는 걸 갖다가 제가 다음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처음에는 노예로 끌려왔던 미국의 흑인들이 남북 전쟁 이후, 그러니까 노예 해방이 이루어진 다음엔 과연 어떠한 세월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시간을 끝내기 전에 저는 안도연 시인의 아주 유명한 시, 원래 제목은 이제 너에게 묻는다인데 사람들은 보통 그 시를 연탄재라고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너에게 묻는다는 잊어버리고, 원래 시는 이렇습니다. 아주 짧아서 외우기도 쉽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게 너에게 묻는다의 전문입니다. 제가 패러디한 것은 이렇습니다. 흑인을 함부로 욕하지 마라. 너는 한 번이라도 그들의 처지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